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OTT 서비스 왓챠에서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을 다 같이 감상하고 지금 후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흐름드 살롱에 모여봤습니다. 일단 애프터 양은 지금 파친코라는 그 애플 TV 플러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그 드라마의 감독님으로 유명해지신 코고나다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이고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중국인 아이를 입양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 좀 특이한 게 이게 독립영화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스타인 콜린 파렐 배우가 나와요. 그게 조금 특이한 좀 캐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이제 4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백인이고 엄마는 흑인인데 딸은 동양인입니다. 중국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동양인이고, 그리고 그 딸의 오빠로 나오는 양은 이제 중국인의 모습을 중국인의 모습을 하고 중국의 어떤 그 역사나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또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이제 4인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데, 영화 초반에 뭐 가족 회의 뭐 이런 걸 하면서 거기 이제 뭐 약간 저스트 댄스 같은 이제 그 춤을 추는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끼리 얼마나 싱크로율 맞게 좀 춤을 잘 추느냐 뭐 이런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그 안드로이드인 양이 고장이 납니다. 그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수리할 목적으로 이제 뭐 여기저기 센터를 찾아다니다가 이 양의 몸속에 특별한 메모리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메모리 장치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이 안드로이드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 그리고 연구소이자 박물관처럼 보이기도 하죠. 옛날에 저희 그 인체 신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저 어렸을 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인체 신비전에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좀 해부해서 전시해 놓는 것처럼 이런 안드로이드의 몸을 좀 해부해서 전시해 놓는 그런 박물관의 역할도 하는 그런 연구소에 가서 이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받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양이 기록해 놓은 그 메모리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양이 고장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저스트 댄스처럼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왜 그렇게 길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냥 대충 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길게 나와요. 꽤 길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저희 영화 같이 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티탄의 냄새가 나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에 떨었어요. 영화 완전 극초반에 나오거든요. 이거 좀 약간 이상한 영화 아니야? 이러면서 또 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티탄처럼 되게 이상한 영화의 결을 따라가진 않았고요. 그냥 이 양이 고장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얼마나 격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잡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총 재생 시간이 1시간 35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막 평균 막 2시간 넘어가는 그런 작품들만 다루다가 오랜만에 1시간 35분짜리 영화를 보니까 너무 부담이 없고 좋았고요. 이 토요일 영화 감성의 특성상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후기를 나누는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 재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후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게 좀 피로도가 쌓여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는 바람에 그 토요일 밤 10시로 이제 기본 약속은 잡아놓지만, 아이가 좀 일찍 잠들면은 제 재량으로 좀 한 9시나 뭐 9시 반이나 이렇게 조금씩 땡겨서 막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애프터 양은 그냥 기존에 약속한 10시에 재생을 시작해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 끝나봤자 11시 반인데 라는 생각으로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차차 나누겠지만 저는 너무 좀 감동적으로 봤고요. 일단 이 미장센이 너무 따뜻해요.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놉시스만 들으면은 누가 봐도 SF 영화죠. 보통 SF 영화는 어떤 도시 배경이라든지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묘사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자연 경관들을 대부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숲속을 잡는다든지 개구리, 나비 이런 그 자연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를 따뜻하고 좀 차분하고 서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자연 경관들은 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가까이에서 잡는 반면에 그 미래 배경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SF적인 그런 그 도시 묘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거리가 아닌 굉장히 원경에서 멀리서 되게 잡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함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이 양의 기억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다 남아 있어가지고 보면서 몇 번을 울컥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너무 다 해버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여기서 저 혼자 얘기를 다 해버리면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는 분을 위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씨님이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애프터 양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평이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서 실관람하신 분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 이 극장에서 제가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랄까 흥행을 할 법한 그런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상영관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 생활권에 있는 극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환경이어서 야 이거 OTT 서비스에 언제 뜨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또 왓챠에서 서비스를 해준 덕분에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일단 선정한 이유는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실관람한 지인들의 평이 너무 좋았다.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뻐꾸기님은 같이 보다가 이제 왓챠 파티 채팅상으로, 야, 이거 보다가 잠들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잠이 왔고요. 일단 영화를 보는 내내. 음악도 너무 이렇게 사람을 졸립게 하고, 맞아요. 배경도 굉장히 졸립게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꿀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영화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 큰 갈등도 어떤 그런 큰 사건도 없이 계속 지나가다가 네. 이제 그 양의 기억을 보는 장면에서부터 저는 영화가 이제 완전 시작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부터도 뭔 소린가 영화가 영화 뭔 소린가 싶다가 이제 그 양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와 만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양이라는 안드로이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점점 보게 되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이라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영화에 나오게 되면 막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차이라든지 뭐 인간이 되고 싶은 안드로이드의 이야기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흔히 SF에 단골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그 에이다한테 양이 인간이 되지 못해서 슬퍼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 이제 에이다가 그건 너무 인간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지. 인간다운 질문이네요. 인간적인 질문? 뭐 아무튼 인간다운. 하면서 인간다운 질문이네요 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꼭 인간처럼 되고 싶은 건 아니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결말이 워낙 황당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이렇게 끝나? 그래서 그 박물관에 이 아빠는 전시를 하는 거 적어도 그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전시를 찾아오는지. 하는 걸 아니면 뭐 다시 살아나서 뭔가 얘기를 나눠서 이제 너도 이제 뭐 우리 뭐 가족이야 라든지 아니면 뭐 너는 이미 뭐 우리의 뭐 예를 들면 뭐 첫째 뭐 아무튼 그러라든지 장남이네. 근데 우리 집 장남일세. 장남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딸이 노래 부르다가 끝나거든요. 뭐야?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그랬고요. 무엇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인간다운 것과 그리고 인간다운 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간에 나왔던 그 인간다움
너무 인간다운 생각 아니냐라는 음, 어떤 인간의 오만을 지적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포장을 해주고 싶은데, 네.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지루하고, 사실 그 어떤 장면의 영화의 연계성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그냥, 뭐랄까, 이 어떤 단편 소설 여러 개 읽은 느낌도 조금 나고. 실제로 그러니까, 소설이 원작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영화보다는 뭔가 좀, 소설? 에세이? 에세이 어, 같은 느낌? 어, 소설보다는 그냥 에세이 같은 느낌? 그냥 어, 지루했고, 음. 사실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서대리님이 다시 보라고. 아,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결은 다 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음악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다운되어 있고 차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요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게 봤던 이유는 영화 내내 깔려 있는 그 차분함과 따뜻함이 이상하게 좀 제 취향이어서 그런지 저는 지루하다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이 분위기를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봤고요. 아마 아까 그 뻐꾸기님이, 뭐 다른 존재들이 모두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인간의 너무 오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를 다룬, 뻐꾸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은 정말 많아요. SF 작품들이. 뭐 단편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제 추측컨대, 제가 뭐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제 추측건데 이 주제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영화가 아닐까. 다 이 주제를 다루면은 보통 막 그냥 안드로이드랑 인간이랑 전쟁하고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막 그런 류로 그려냈는데 이 소재를 이렇게 따뜻하게 그려냈다고? 이것부터가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뻐꾸기님은 좀 그 다른 존재는 모두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인간의 오만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영화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첫째는 접목. 아까 그 되게 중요한 접목이 진짜 이 작품을 다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기억에 관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전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앞서서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릴 때 이 가족 구성원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빠는 백인, 엄마는 흑인,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 막내딸은 저기 입양한 중국인,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양이 그 동생인 미카에게 전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미카가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양이 그 입양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접목하는 걸 보여주면서 뿌리가 달라도 얼마든지 잘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각각의 뿌리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접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입양에 대한 어떤 설명을 위해서 가져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가족 구성원을 보면은 그 처음에 저희가 이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부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저 처음에 그 가족 구성을 딱 봤을 때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거는 저 부부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라는 자체도 그 결혼이라는 그 행위 자체도 결국은 접목이거든요. 뿌리가 다르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의 뿌리가 다른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것부터가 접목인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중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안드로이드를 또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그 입양아의 형제 자매인 안드로이드를 이제 입양을 하는 것도 이제 접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입양이 네. 아니라. 네, 네. 저는 좀 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장목에 대한 메타포는 음, 그냥 저는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자연. 이 영화에 자연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접목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음. 나무도 이 그 뿌리가 다르지만 다시 자라나게 되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음. 서로 뿌리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뿔이 곧 나무처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접목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접목과 인간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만의 고유한 건 아니라는 것 같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자연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성질인 거죠. 예를 들면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봐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인간이 너무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의식이 과잉이 되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접목을 어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드로이드도 그 이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다시 가족을 이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접목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인공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 복제 인간들을. 네네. 복제 인간들이 혐오하잖아요. 약간. 마치 어떤 백인이 흑인을 혐오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새로운 어떤 인종이 나타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복제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연에 있는 나무도, 그냥 나무도 다른 뿌리를 잘라서 다시 그 다른 나무에 닫으면 그것을 어떻게, 뭐랄까, 좀 뭐 받아들인다고나 할까요? 받아들이고 다시 이렇게 자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이상하듯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입양이라는 형태, 그리고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동양인을 가지는 그 가정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좀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맞아요. 특이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복이라는 걸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소대가리님 다시 봐라라고. 선생님, 그러니까 좀 올라오세요. 제가 게스트 초대하고 있는데 왜 안 올라와? 이렇게 다시 봐라고 하지 말고 올라와서 한 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게스트 초대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소대가리님도 이거 영화 죽이지 라면서 막 엄청 좋아하시는 작품을 알고 있는데, 이 다시 봐라 하지 말고 올라와서 좀 포인트들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도 뭐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접목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우리 뻐꾸기님의 생각을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뻐꾸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영화의 내용이,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양이 이 동생인 미카를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처음에 이제 딱 펼쳐져요. 근데 이 미카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각자 일이 바빠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써주잖아요. 심지어 그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영상통화로 서로를 보면서 먹어야 될 만큼 자주 잘 못 보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 걸로 많이 그려지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드로이드로 구매가 된 이 양이 이 미카의 곁에서 진짜 친오빠처럼, 진짜 친오빠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죠. 이렇게 대해주고, 사실 이 부부도 처음에는 이 양을 대할 때, 물론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심정이 좀 바뀌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좀 고장이 나고 했을 때는 그냥 정든 안드로이드 정도 요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양을 진짜 그냥 가족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대했던 거는 이 미카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양 역시도 그 부분도, 미카를 네네, 뻐꾸기님. 네네. 아니요,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음. 굉장히 안타깝게 보였던 게, 양이 없이는 이 가족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은,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라고 치면, 가사를 해주는 베이비시터 안드로이드라고 정도? 치면, 그쵸, 가사와 육아를 해주는 그 정도라고 치면, 음. 근데 과연 저걸 이제 안드로이드 혹은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러면 사실 그 딸의 부모는 양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요소인 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안드로이드였던 양이 양만을 의지하잖아요. 저기 딸이 미카가. 그리고 계속 오빠를 보고 싶다고 하죠. 미카가 계속 보고 싶다고. 그리고 뭔가 아빠는 뭔가 관심이 없어 보여요, 딸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빠는 눈이나 얼굴 표정을 보면 뭔가 그런 데는 진심으로 딸을 뭔가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음. 그냥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해결해야 내가 될 지금 문제. 그렇죠.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빨리 양을 고치려는 느낌? 그리고 저기 엄마 같은 경우도 아닌 척은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애초에 그 두 부부 간의 관계 자체도 그 남편 입장에서는 두 부부 관계 자체도 어떤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것을 포장되어 있지만 굉장히 안에 서늘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사회가 되고 점점 이 인간이 직접 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점점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 저런 육아나 어떤 그런 교육, 육아에 대해서도 이런 다른 것으로 대처하게 되면 과연 그것을 부모라고 부를 수 있고 인간은 부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기억이잖아요. 이 기억들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중요한 단서도 주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고도로 발달된 사회가 된다면 과연 인간을 스스로 정의하는 건 무엇이 될까? 라는 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감독이. 맞아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게, 그렇죠. 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는 인간들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 그, 양의 기억을 통해서만 볼 때, 그렇죠. 뭔가 되게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네. 이 감독이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양의 기억에 의한 장면, 그리고 현재 그냥 인간의 시점에 의한 장면, 그리고 뭐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화면비를 다르게 다 줌으로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좀 안 헷갈리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탁탁탁탁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시점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쉽게 해서 관객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와중에 소대가리님이 올라와 주셨는데요. 소대가리님이 지금 밑에서 계속 채팅으로 다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답답해서 내가 뛴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소대가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네. 저는 양이라고 이름이 양이잖아요. 예? 이거는 양의 기억에 관한 영화인데 여기서 양은 변양자인 것 같아요. 밀양할 때 양. 그러니까 양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양은 왜 이걸 기억을 갖고 있냐면은 질감으로서 갖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양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빛으로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 초반에 장면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가족 사진 찍는데 양만 프레임 밖에 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 양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레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빛을 거기다 가두는 거잖아요. 네. 그건 자기가 기억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인간의 방식은 아닌 거죠. 그 이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아까 접목하고도 연결되는데 네. 접목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뿌리는 하나라는 거죠. 뭘 붙이든 간에 네 뿌리는 여기 있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호칭을 부를 때는 그거라든가 제제라든가 중국어로 서로를 부르죠. 네. 그 자기 정체성은 그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어도 그 본래 정체성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그걸 갖고 싶었던 거고. 네. 그리고 가족들은 그걸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양이 이제 의식을 잃고 그 양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거잖아요. 그 양의 반대편에는 음이 있는 거죠. 음과 양이 있을 때 이 가족들은 음 속에서 양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저는 유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무라는 게 있었고 없으면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걸 인지하라는 영화로 봤었어요. 실제 대사로도 무가 없으면 유도 없다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빛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영화 시작이 그걸 알려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양이 없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 없다라는 것이
네.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거고, 네. 그게 저는 차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차를 네. 판매하는. 티샵을 하죠. 네, 네, 네. 티를 파는데, 어떤 손님이, 진상 손님이 한 번 오시죠. 가루로 된 차가 없냐. 근데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잡아주는 장면이 손님이 계단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그 아버지는 좌절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직 가르려고 하는 거죠. 잎의 형태가 어떻게든 그 차라는 거는 그 본질은 뿌리에서 시작돼서 나무로 자라서 잎으로 나는 거고, 네. 가루가 아닐지언정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 가족들은 그걸 그 콜린 퍼렐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인간적인 가장 본질적인 걸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스웨드가리님 덕분에,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접목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뿌리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과정도 학교에서 왕따 비슷한 걸 당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주게 되죠. 너의 진짜 부모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받게 되죠, 친구들에게. 네. 그렇죠. 흑인 엄마와 백인 아버지. 왜 너는 동양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전부친 나무라도 같은 뿌리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거는 가루차와 잎으로 만든 차로 비슷하게 만들든 어쨌든 차는 차라는 거죠. 그 양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자기도 자식을 갖고 싶고 차를 갖고 싶다라고. 맞아요. 콜린 파렐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그거는 자기도 뿌리를 갖고 싶다라는 거죠. 빛으로 존재하는 건 결국에는 그 프레임에 갇혀진 빛에 대한 기억일 뿐이잖아요. 네. 질감이 없어요. 그게 과연 진짜 존재하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 나오던 음악을 인용하잖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이게 양이 동생한테 가르쳐주는 노래기도 하고. 시작이 어떻게 되냐, I wanna be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나는 나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 노래 너무 좋더라. 네. 내가 나일 수 있는 걸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이 영화의 큰 주제라는 거죠. 당신들은 뿌리에서 시작해서 잎으로 되고 그게 차가 되는 그 과정 동안에 그 인간의 역사로 대비된다면은. 네. 근데 내가 겪어온 것은 당신 이전의 가족들은 그 노화라는 걸 거치면서 점점 죽어가고 나는 그 빛만 갖고 있는 거죠. 빛으로 존재하는. 네. 그래서 그는 거울을 볼 때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죠, 자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정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고, 그리고 왕따에 관한 부분은 저도 조금 비슷하게 너의 진짜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래, 미카의 진짜 부모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낳아준 부모냐, 그러니까, 입양한 부모냐, 낳아준 부모냐, 입양한 부모냐, 아니면 양이냐, 양이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굉장히 좋은 대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살다 보면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이 딸과 직접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그랬고, 아무래도 뭔가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자다가 깨서 물 마시러 나오는 그 단순한 순간에도 양이랑 항상 나왔지. 이제 아빠는 그 시간에 걔가 물 마시러 자주 나온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네. 그조차도 모르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씁쓸하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근데 정말 저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어떤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모든 생물의 하나의 어떤 과제거든요. 이 육아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렇지. 모든 생명체가 가진 어떤 하나의 그런 과제인데 그걸 너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 사회에서는.
점점 더 그러겠죠. 기술 발전이 할수록. 맞아요. 근데 저도 과연 응. 그걸 아, 그러면 아, 육아라고 얘기- 할 수 있을까? 육아라고 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까? 음.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 그런 영화? 어. 그런 저도 것도 보면서 포함하고 있는 게 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게, 야, 저 시대가 돼도, 지금 SF 영화인데, 저 시대가 돼도 맞벌이와 육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도 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도 맞벌이 부부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썼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감정적으로 이 영화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고, 지금 네. 테레즈님이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군요. 가볍고 얕게 비주얼적으로 감상을 했어요라고 했는데, 뭐 뿌리가 뭐 어떻고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그 감정에 그 등장인물들의 그 감정에만 좀 공감을 하면서 봐도 충분히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더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후대가님이 얘기하신 뿌리가 어딘가에 음. 대한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치. 부모를 찾아가는 느낌이니까. 그치, 맞아. 네. 그래요. 감독이 코고나다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이민자 감독입니다. 네. 더욱더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쵸. 파친코 좀잘 드러내긴 동양인의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정서에 대한 그게 더 크죠. 그게 또 파친코라는 작품을 또 연출하게 된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디아스포라, 맞아요. 그거죠. 그런 정서가 파친코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짙게 좀 배어 있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네. 막 이렇게 막 육아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하게끔 영화가 세밀하게 또 장치를 하고 있는 게 차가운 질감을 안 주려고 해요. 맞아. 금속 질감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고, 음악도 보면은 금관악기라든가 이런 차가운 느낌 나는 악기들은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림바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림바? 네, 마림바 같은.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거 통통 치는 타악기 있어요. 그쵸. 그런 나무 질감 나는 음악들을 많이 좀 쓰고 있고, 네. 음악 자체가 네. 그 현악기로 이렇게 꾹 눌러주듯이 이렇게 음악이 흐르면서 인물들의 감정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볼 때도 얘기했는데, 테레즈님이 깊이 있게 분석하는 방이었군요. 저는 가벼운 감상 이야기이신 줄이라고 했는데, 가볍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근데, 소대가리님의 평을 들어보면은, 저도 항상 감탄을 하게 됩니다. 테레즈님, 가볍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냥, 이거, 아까 뻐꾸기님은, 이거 되게 졸리던데요? 이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네. 이게 다들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네. 그렇게 막 영화 막 처음 볼 때는 뭐야 이게 싶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읽히는데 싶은 거지 사실. 그리고 영화 이거 볼 때만 해도 맞아. 뭐 하는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봐도 솔직히. 그리고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 얘기도 항상 하는 얘기가 풀 컨디션으로 가라. 피곤한 상태로 가지 마라.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맞아. 나 너무 졸렸어 솔직히. 반쯤 졸아서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전혀 졸립다 이런 생각 안 들었고. 테레즈님 올라와 주셨네요. 테레즈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사실 신청을 하고 나서 네. 나중에 코고나다 감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감독의 전작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콜럼버스라고. 네네. 네, 보셨나요, 다들? 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안 봤어. 보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네네, 그거 봤으면 이 영화가 지겹다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콜럼버스 때보다는 흥미롭게 봤거든요. 왜냐면 콜럼버스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영화가 되게 이제 감각적으로 잘 찍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영화가 굉장히 정적인 거예요. 저는 원래 정적인 영화를 좋아하는데 코고나다 감독의 정적인 느낌은 제 예상을 뛰어넘은 정적인 느낌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네, 저는 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고 건축. 아까 얘기하신 그 디아스포라적인 느낌. 네, 음. 되게 건축적인 느낌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연과 그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잘 조화된 느낌의 영화가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음악이 거의 안 나와요. 콜럼버스에서. 그래서 더 어. 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어. 대사도 별로 안 나오고 음악도 별로 안 나오니까 너무 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네. 보다가 사실 잤는데 이제 존조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저 사실 네. 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영화를 봤어요. 무슨 코고나다 감독이 유명해서 본 게 아니라 존조가 그치. 나온다 보자 아, 보러 갔다가 네. 영화 시작하고 몇 분 후에 제가 잠에 들었어요. 네. 잠이 들었다가 깨서 다시 봤는데 이제 존조가 나오는 장면만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애프터 양을 이제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제 네. 주변 지인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야. 근데 너 보러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코고나다 감독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회 당일날 저는 좀 각오를 했어요. 이 영화가 내가 보다가 잘 수도 있겠구나. 근데 코 골 수 있었어. 코고나단가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감독이 와. 시작부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시작부터 전작하고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작은 굉장히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약간 그래도 대중적인 방향으로 이번 작품을 만들기로 했구나. 맞아요. 그 생각을. 그 춤추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맞아요. 저스트 댄스 그거.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감독이 이제 좀 뭔가 타협을 했구나.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졸립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서 좀 봤고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감각적인 비주얼과 영상과 음악에 그냥 심취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은 그 뿌리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 뭐라 그래야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깊이 있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다니는 차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억의 파편이 흩어지듯이 흩날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양의 결국은 그 기억의 속으로 결국은 들어가는 느낌을 갖다가 암시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계속 기억 속으로 계속 앞쪽으로 가고 예전 기억으로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억 흩날리는 그 찻잎이 결국은 그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을 흩날리는 그 기억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도 결국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맞아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먼저 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애도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부각시킨 작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기억도 그 마지막에 이제 확인해보는 알파 메모리에서도 이제 테르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떠나보낸 이제 본인을 입양했던 그 어머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 현 시점에도 이 양을 떠나보내고 남은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테르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실 좀 그랬거든요. 이제 사실 인간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상실에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네. 무덤덤해지는 그런 기분도 있고, 어떻게 이 상실의 감정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슬픔은 어떻게 참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분출하고 싶어도 분출할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뭐, 네. 죽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뭐, 고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코고나다 감독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전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죽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먼저 간 존재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떠나보내는 과정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 좀 좋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따스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따뜻한 네. 영화, 맞아요.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테리즈 님이 이렇게 그 먼저 간 존재를 이제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라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이 영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간의 시점으로 진행될 때와 이 양의 기억을 더듬을 때는 이제 화면비가 다르게 나오면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영화에서 표현하는 방법도 좀 달랐던 것 같은 게 그 양의 기억인 메모리를 이제 들여다볼 때는 반복 재생을 몇 번을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재생이 되거든요. 예, 재생, 뭐 처음부터 반복 재생.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 인간의 기억, 그러니까 엄마나 그 아빠의 기억으로 과거에 이제 양이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는 그 동일한 화면이 연속해서 2번 이렇게 다른 억양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거 그냥 의도적으로 저 말에 저 대사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연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가? 그러면 너무 직관적인 연출인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여러 번 사용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양도 이제 고도로 발달하긴 했지만 AI고 기계고 메모리인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에 기록된 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지만 사람의 기억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좀 다르게 같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라도 오늘 내가 생각한 지금 이 순간과 내일 생각한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은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표현한 건가 싶은 순간도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구분을 했구나.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알겠습니다. 나비 얘기했나요? 나비 이야기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나비도 굉장히 중요한 나비, 키워드 같은데 맞아요. 일단 뻐꾸기님이 먼저 할 얘기가 있어서 아까 계속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뻐꾸기님 그래. 네. 뭐 아유, 하고 싶은 뭐 얘기가 뭐예요? 별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이 음. 서사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의도적인 거겠지만, 음. 그러니까 서사보다는 감각적인 게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부부의 서사, 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왜 입양을 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치. 그리고 계속 이 맞벌이인 건 알겠는데 계속 그 뭐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바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이 애도 돌보기 싫을 만큼 이 일을 좋아하는 건지 어쩐 건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양에 대한 묘사도 이 양이 그러면 전에는 인간이었다가 어떤 특정한 어떤 걸 뭐 시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어떤 그 뭐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몸에 이식이 된 건지 그건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다 보고 나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한 개체처럼 느껴졌는데 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기억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인지 어떤 서사가 끝나는 게 거의 없이 그냥 끝이 나버리잖아요. 맞아.
그 점도 굉장히 참 독특하다. 좋다고는 말 못 해주겠고 독특하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재밌게 봤냐 재미없게 봤냐에 따라서 나뉠 것 같은데 재밌게 네. 본 사람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 어떤 부가적인 설명들을 다 쳐내고 딱 이 1시간 반 35분이라는 짧은 그러니까- 플레이 타임 안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농축해서 담아내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할 그쵸.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제 재미없게 본 그렇게 사람들은 되면 네. 뭔가 장점이 음. 이런 얘기를 하기 너무 좋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객이 영화를 완성하기 때문에 거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그 감독이 관객에게 물음을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완성시켜주진 않죠. 그 물음에 답을 주진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치. 그거를 보고 우리가 느끼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완성하는 거고 이 영화의 감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해본다든지. 근데 그런 걸 정말 싫어하고 그냥 영화는 영화대로만 보고 어떤 영화에서 완결성이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야 싶은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엔딩도 뭔가 뚝 끊기듯이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기도 한데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사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떠한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이 아이를 귀찮아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 양에 대한 뭐 어떤 그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 영화가 이제 확실히 맛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완결이 났다면. 그래서 완결되지 못하게 끝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지 않나 이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게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영화라고 굉장히 독특하고 감각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또 테리즈님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듯이 마이크를 풀었다 껐다 하시는데, 네, 아니, 뭐, 딱히 아까 하신 말씀하고 이어지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왜 저희가 뭐 애플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플 정품을 쓰고는 싶지만 비용이 너무 좀 그러니까, 리퍼. 이제 중고를 쓴다던가, 네.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뭔가 받으러 가야 될 때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불법 쪽으로 가가지고. 사설업체. 네, 사설업체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저는, 이게 조금 좀 재밌는 애플하고 부분이죠, 관련된 그것도. 쪽이라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조금 약간 재밌게 봤어요. 그런 상황을. 역시 미래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법이라든가 중고가 또 판을 쳐서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되는 상황도 있겠구나. 그런 걸 묘사한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이 됐고, 사실은 원래 기억 리셋이 돼야 되는 건데, 리셋이 안 돼 있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 메모리가 계속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뭔가 규정을 어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왔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아까 흥미로운 뽀삐님 말씀하신 지점이라고 것처럼 생각했어요. 뭐 디테일한 이제 설정은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 요거까지만 하고 아마 그 콜린 퍼렌이 전 주인을 찾아갔을 때도 전 주인도 이제 리퍼로 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테리즈님처럼 뭔가 이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막 뭐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짐작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대가리님께서 아까 이 영화의 또 중요한 키워드죠. 이제 애벌레와 나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뭔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 청해볼게요, 소대가리님. 아니, 저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장자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애벌레로서는 만약에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면 애벌레로서의 인생은 끝이지만 나비로서의 인생은 또 시작이잖아요. 그쵸. 기억이 리셋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렇게 격해이 쌓여온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오는 순간 거기에서의 인생은 끝나버리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의 또 인생이 또 시작되고 그 양이 갖고 싶었던 건 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나도 언젠간 끝나가는 인생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하면은 저 폴란드 시인 중에 네. 저 비수아바 심보르스카라고 시인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 시 중에 이제 끝과 시작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이게 그 시구 중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와, 소름 돋았다. 네. 그분 시 중에. 네. 그 처음에 어떻게 그 시가 시작되면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뭐가 없다고요? 두 발이 없다고요? 두 번은 없다. 아, 지금도. 두 번이 없다. 네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시가. 약간 이런 그 느낌, 정서 같은 걸 되게 영화가 잘 담아내지 않았나. 아, 진짜 그렇다. 아, 근데 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저런 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도 맞아. 놀라운데, 네. 저 시인 이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계신 것도 그걸 한 진짜, 번에 발음하신 건 대단하고 진짜 놀랐고. 이런 시를 이 영화를 보고 그 시를 떠올렸던 것도 노벨상 대단하고 받으신 그런- 분이. 예, 아니, 근데 근데, 그런 시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네요, 저는 시 구절이 정말. 그걸 제가 두 발은 근데 없다라고 사실 해가지고. 영화 시작하면서 딱 보여주는 그 사진이 영화의 모든 것을 암시하는 거였을 줄이야. 진짜 몰랐죠. 영화 시작할 때. 가족이, 결국 그 가족 사이에 있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고 싶었다는 거 아닐까? 가족 사이, 가족 사진 딱 가족을 찍은 거 보면서. 갖고 네. 싶다. 어쨌든 그러니까 가족으로 가족이 진짜 되고 싶었다. 정말 그 가족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켜켜이 쌓인 그 나무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나무에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어지고 싶었던 거에 대한 얘기가 찢었다. 와. 찢었다. 나이트에 찢었다. 와.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두 번은 얘기하면 없어요. 잘 못해요. 두 번은 없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 나중에 너무 리플레이에서 좋았는데.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리플레이에 있다. 리플레이. 네, 리플레이로 들어보세요. 아. 네. 네, 리플레이는 있죠. 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아, 오늘 소대가리님한테 소름 한 번, 테리즈님의 나이트에서 소름 두 번. 네. 와. 네. 근데 네. 저는 그게 또 약간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미 거기 있거든요. 뭐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족과 어떤 디아스포라적인 걸 보면 이게 소대그램이 얘기했던 뿌리라는 걸로 봤을 때 사실 뿌리는 이미 있어요. 이 양한테 이미 그 누구냐 저기 딸한테는 이미 그는 가족이고 이미 자기 오빠란 말이에요. 이미 어떤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미 근본이 있어요. 어떤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본이 자기 스스로한테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양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죽었나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어떤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건가 양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을 이 가족들에 비해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은 만남도 하고 많은 이별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사랑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자신의 근본을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꼭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터득하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터득했을 수도 있겠죠.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 않았을까 양은 사실. 그래서 그걸 빈 가족 사진으로 어떤 그런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처음부터 좀 좋게 봤는데,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사실 뭐 뿌리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양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따스한 그 기억과 시선이 그 정서가 너무 좋아서 저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좀 이제 몰입해서 봤기 때문에 좀 좋게 본 입장이었는데, 여기 소대가리님, 뻐꾸기님, 테레즈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충분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 에이다라는 이름이 네. 꽃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 여성형 이름에다가 보통 많이 쓰는 명사긴 한데 네. 꽃 같은 거 속옷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 에이다라는 의미를 쓸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구나. 그건 어떻게 아세요, 소대가리님?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 그런 거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여기저기 궁금해. 뭐 이렇게 나도 거기 갈래. 돌도 좀 길 가다가 돌도 좀 한번 드셔보고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양의 기억은 결국에는 계속 전승되면서 나비가 이렇게 현실과 그 꿈을 연결하듯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그 에이다를 찾아가면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것 또한 거기서 어쩌면은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오류 아니었을까요? 나비는 꽃으로 가서 이렇게 그렇네. 자기가 나비임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양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근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 뭐 제가 뭐 신을 딱히 믿지는 않지만 신이 어떤 인간을 창조했다고 예를 들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어떤 성질을 창조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걸 주고 정말 큰 어떤 자유라는 걸 줬지만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만들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뭔가 계속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옆에 있는 거 옆에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저도 그런 걸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실 게 내 옆에 있어? 가족이죠. 네. 그렇죠.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어떤 인연이기도 하죠. 그런 걸 나는 갖고 있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이 양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한 게 아닐까. 근데 생각을 반대로 해요. 생각하면은 그 엄마 아빠도 양의 존재에 네.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양을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그 존재를 알아가는 네. 그 소중함을 그 알아가는. 딸도 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리고 제 딸은 생각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양은 이 딸에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양의 입장에서 동생이죠. 동생에게 어떤 그 전에와 다른 어떤 걸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소대가리님이 지금 천재라고 하셨는데 아까 다시 보고 와라 요거 처리하십니까? 소대가리님? 아니 다시 보고 와야지. 나 진짜 다시 보고 싶네요, 영화를. 아니, 하도 거의 졸듯이 봐가지고 영화를. 다시 보고 뻐꾸기 또 졸 거야 아마 내 생각에. 근데 졸린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도 지금 밤에 보니까 이게 너무 졸립더라고. 이거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극장에서 보다가도 살짝 졸린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보면 워낙 음악이랑 그 영상이 빵하니까 그거에 이제 심취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화에서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큰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진짜 잘 잘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잘 잘 것 같아. 콜럼버스의 기남은 진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콜럼버스를 안 보셔서 그래요. 콜럼버스는 한번 콜럼버스를 보세요. 제가 진짜 음악도 그러니까 그 애프터 양 버전에서 음악도 나오지 않는 정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나만 당할 수 없지 느낌도 좀 드는데 나만. 근데 저를 빼고 많은 분들이 그 영화가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대칭화면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대칭화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거에 정말 이제 빠지신 분들은 정말 자기는 좋았다. 이게 은은하고 자연적인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자연이랑 굉장히 애프터 양에서 좀 그런 게 보이잖아요. 자연하고 좀 조화롭게 이루는 삶이라던가 미래를 그린 것 같아요. 애프터 양도 사실 보면. 그래서 콜럼버스에서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음악도 대사도 별로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잠이 오죠. 가끔씩 음악회 같은 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긴 가거든요. 네. 문화 뻐꾸기. 네. 요즘에는 가본 적이 많이 정말로 오래전 기억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문화 생활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항상 자요. 근데 그 자는 게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영화는 눈으로 보고 뭔가 내용이 있고 서사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눈으로 그렇게, 물론 이제 시각적인 어떤 그런 임팩트도 있습니다만, 눈보다는 귀로 즐기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눈을 감고 뭔가 잠이 들 듯 말 듯한 그 순간에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 뭔가 더 잘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러 가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굉장히 잠을 잘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들고요. 아니요. 아, 절대 아니 뭐 그냥 콜럼버스가 아니면 저는 안 콜럼버스 자요. 콜럼버스 안 보셨으니까 콜럼버스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무슨 영화일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그 뻐꾸기 왓츠파티 요즘 한번 보세요. 뻐꾸기 요즘 좀 왓츠파티. 잠 잘 못 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잠 잘 못 예, 자요. 오늘 요 끝나면은 콜럼버스 보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 아마 시작과 함께 그냥 스르르 잠드실걸요? 그러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아.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칭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 대칭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내추럴, 어떤 대자연,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정리가 정돈되어 있고, 어떤 그렇게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데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대칭이라는 게. 그건 그렇지. 왜냐면 그게 그렇죠. 대칭하면 자연스럽다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러니까 나오는 내추럴, 자연과 그 건축이 어우러진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대칭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강박으로 느껴져요. 강박. 그래서 제가 좀 불편했던 것도 있어요. 전. 그래요? 영화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표현으로 느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강박, 그러니까 얘기들 강박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표현. 그리고 사실 자연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뭐 이 지구 자체도 우연적으로 태어난 거고, 모든 환경은 대부분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발견되고 우연치 않게 진행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원래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대비되게 계속 집들의 모양은 굉장히 그 미장센도 그렇고 집에서 보여주는 미장센은 굉장히 그 정돈돼 있고 이렇게 대칭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표현한 게 아닌가. 감독의 취향일 거야. 내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기도 감독의 해요. 그 집착과 취향이 분명히 반영될 거예요. 틀림없이 안 봐도.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걸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의 다음 장편 영화가 좀 기대가 됐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아마 파친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톤이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다음 작품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파친코 원작인 도서가 지금 번역을 다시 해서 개정판으로 1권은 이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8월 8일에 2권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랄까 누군가에게는 그냥 좀 지루하고 정적이고 뭐 이런 졸립고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 가족의 의미 그리고 기억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인간의 뿌리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소재거리를 제공해주는 작품이 아닌가. 게다가 그 소재거리도 그 1시간 35분이라는 이제 다른 장편 영화 대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농축해서 좀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이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걸 듣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보신 분들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추천을 드리면서 이 감독의 다음 작품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마무리하는 말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 말고도 뻐꾸기님도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는 그냥 되게 별로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조금의 마음의 변화는 좀 있으신 것처럼 좀 느껴졌는데 뻐꾸기님도 마무리하는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블루홀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블루홀이라는 어떤 자연 경관이 굉장히 그 옆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사실 그 망망대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깊이는 정말 엄청나게 깊어요.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블루홀이 이제
파란색 구멍이라는 뜻인데 그 정말 구멍이 아닌 것 같아. 바다 한가운데 그 부분만 굉장히 색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깊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 그냥 예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뭐가 많이 없는 영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어떤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깊게 담겨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내가 이 영화를 볼 때보다는 그러니까 보고 나서가 좀 더 중요한 영화. 그런 영화를 보여줬고, 완성하는 건 결국 관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를 완성하는 거. 그리고 참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을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완결성이 정말 현저히 다른 영화에 낮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참 좋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그 뻐꾸기는 그 다시 볼 때 바로 다시 보지 말고 나중에 애 낳고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 너무 뭐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 말을 좀 얼버무렸는데 알겠습니다. 서대가리님도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글라이드라는 노래가 영화 속에서도 계속 흐르고 엔딩 크레딧에서 올라가거든요. 아, 노래 좋더라고. 네. 그 노래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I wanna be 하다가 나는 뭐가 되고 싶냐면은 물이 되고 멜로디가 되고 바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의 죽음이라는 거는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기억을 되짚어 가거든요.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내가 되어가는 너 정도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또 소름 돋았어. 와. 그러니까 그 양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양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랬을까? 그 나는 어땠나를 되짚어 보는 거죠. 와. 양은 죽음으로써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당신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차는 결국에 가루든 잎이든 결국 차라는 같은 나무에서 나온 차라는 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일 네. 이거 마지막 한마디 안 여쭤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테레지님도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본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로해주는 영화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좀 특별했던 게 네. 먼저 가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마냥 슬퍼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식으로 애도를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화여서 좋거든요. 그래서 초대가리님의 얘기에서 조금 약간 빌려와서 얘기를 하자면 네. 기억으로 먼저 간 사람을 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주옥 같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듣고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새벽의 저주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말 나온 김에 그 다음 주 스케줄 쭉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는 좀 바빠요. 이제 월요일은 이번 주 개봉작 둘러보기를 이프랜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화요일은 영화 뉴스 돌아보기를 이프랜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은 한산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여기 흐름에서 진행을 하고, 목요일은 3인 3색이라고 해서 저희 뮤지컬, 영화, 그리고 연극 요 세 명이 모여서 이제 같은 주제로 작품 선정 하나씩 해서 얘기하는 거 목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사건들, 요게 이제 공통 소재가 되겠고, 저는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방송 없이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밤 11시에는 새벽의 저주를 봅니다. 새벽의 저주를 제가 못 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의 주주를 토요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